본부 시작합니다. 실로 엄청난 비였습니다. 80년 만의 폭우다. 몇 달치 강우가 하룻밤에 쏟아졌다. 그런데 더 내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밤에 낙뢰를 비롯해서요, 천둥번개에도 많이들 심란하셨죠? 자, 사망자와 실종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동네는요, 자정쯤에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중학교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이 침수가 됐죠. 이 자연이 참 무섭습니다. 달 탐사선도 쏘고 과학기술을 강조하다가도 이럴 때는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무사히 귀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은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해야 되겠죠. 대비가 중요한데, 자, 오늘 집권여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합니다. 자, 벼랑 끝에 선 대표는 가처분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재난 앞에 불안해하는 민생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이고요. 자, 다수당인 야당 전당대회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강한 야당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권 가능한 민생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 글쎄요. 자, 국회는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보고서 채택은 불발입니다. 100년지 대계를 준비해야 할 교육부 수장, 논란 끝에 34일 만에 사퇴를 했고요. 사실상 경질된 상황입니다. 자,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 쏟아지는 비와 우르릉쾅쾅 천둥번개에 자신을 좀 돌아봤을까요? 국민 걱정을 먼저 했을까요? 왠지 아닐 것 같다.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폭우의 원인과 향후 날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10분 인터뷰에서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어제 오후에도 이 두 분이 스튜디오에 좀 비 때문에 힘들게 오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밤사이에는 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수월하게 오셨어요? 네, 저는 다행히 강남 쪽이 아니라 그래도 강 서쪽에 좀 살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비 피해도 그나마 좀 적었고 교통 통제도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의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강서는 또 여의도하고 좀 가까운 편이고. 네. 임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파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워낙에 지하철이 또 불편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차를 끌고 나온 분들이 많아서 네. 서울 시내 교통은 더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침에 출근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워낙 많더라고요. 야, 어젯밤부터 저는 이제 이 사당동에 사는데 네. 동작구가 난리였어요. 아,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네. 서초구, 강남구, 침수도 침수고, 이 저희 동네에서만 보니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반지하 침수로 또 가로수 정비 작업하다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또 공무하던 분도 참변을 당하시고, 이게 참 대난리입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전반적으로 박 기자님, 네. 피해 상황은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중대본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이제 사망자가 8명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보다 1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실종은 6명, 또 부상 9명이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이재민도 이제 391명까지 늘어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좀 이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을 연결해 보죠. 자, 이 사무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잠깐 짚었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네. 이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또 내린다고 하고, 자, 현재까지 좀 비 피해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인명피해는 조금 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망 8분 기록되고 있고요. 실종 6분, 부상 9분입니다. 6시 기준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지금 사망자 1분 추가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민은 230세대 391분, 일시대 피자는 269세대 399분인데요. 이재민들 5세대 정도는 귀가를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25세대 383분은 아직 서울, 인천, 경기 각 곳에 있는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민박시설들 이용해서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또 대피해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일시 대피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은데요. 서울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146가구 207분인데 네. 인천이 3가구 5분, 경기도는 119가구 185분, 강원도 1가구 2분 이 정도인데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나 중학교, 주변에 있는 중학교 아니면 주민복지관들 이용해서 대피하고 계십니다. 사유시설 피해 내용을 좀 보면요. 네네. 주택이나 상가 침수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예, 서울은 684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 54건, 강원, 경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 붕괴도 많았고요. 토사 유출 여전히 역시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농작물 침수도 5헥타르가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 원주 민자고속도로도 토사 유출이 있었고요. 응급복구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뭐 선로라든지 옹벽 제방, 뭐 사면 유실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지금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응급복구율을 보면요. 네네. 모두 765건 기록되고 있는데 그중에 650건, 다시 말해서 85% 정도는 복구에 거의 완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 하지만 네. 아직도 115건 정도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때에 따라서 또 건에 따라서 좀 복구가 늦어지는 것들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뭐 복구일만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밤사이에 이제 응급 복구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인명 구조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안타까운 사상자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서울 지역 보면요. 어젯밤에도 뭐 굉장하더라고요. 차량 침수 피해가 컸는데 네. 이게 하룻밤만에 한 1000여 대 이상 차량이 침수됐다고 해요. 좀 이 네. 도로나 차량 침수 시 또 이게 대피가 필요할 텐데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강우량이 많아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측이 된다 그러면 일단 저지대 침수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우회도로, 침수하지 않는 도로를 좀 이용해서 가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차를 쭉 몰고 가다 보면 이게 또 꼬리 물고 가다 보면 마음대로 빠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갇히는 상황에서 이제 침수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런 집중호우 내지는 뭐 폭우, 태풍의 어떤 예고가 있을 때는 차량을 이용하시기보다 개인 차량 이용하시기보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리고 우회도로 쪽 이용해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이제 뭐 탈출하는 경우도 또 생기게 됩니다. 네네. 침수했을 때. 침수가 될 때는 차량이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타이어 3분의 2 지점까지 물이 찼을 땐 탈출 가능하지만 그걸 네. 넘어서게 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생각보다 문이 안 열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갇혀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겠고요. 차량에서 탈출했는데 어디 잡을 데도 없고 올라갈 곳도 없다면은 얼마 전에 오늘도 그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신문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는데 차량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 보셨죠?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합당한 행동 요령 아닐까 싶어요. 자치붕으로. 그렇죠. 어딘가를 도망가려고 하거나 다른 구조물을 찾으려고 이동하다가 오히려 네. 맨홀 뚜껑이 없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감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본넷 내지는 그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대의 손길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밤에도 산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 17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이더라고요. 근데 네.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산사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럴 때 대피 요령은 좀 어떨까요? 네, 산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흙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높은 곳을 향해서 또 약간 건조한 곳을 향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산사태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 야외 활동하고 계시다면은 즉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주변에 시군구에서 아마도 안내를 하셨을 건데 네. 그 안내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장소로 산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요령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긴급하게 연결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자, 비가 더 온다고 해요. 다음 주까지도 온다 이런 예보도 있는데 정말 올 여름 좀 특이한데 이 기상이변 때문이다. 모든 보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런 그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마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박 기자님. 네. 어젯밤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원래 이제 어제 밤에 폭우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로 나와서 네네. 대응 상황을 좀 살펴보고 지시를 할 예정으로 뭐 경호도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네네. 아시겠지만 서초구 지역에 네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침수가 되고 서초구가 많이 왔죠. 네, 도로도 막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헬기 이동까지 고려해봤는데 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주민도 불편을 네네.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접었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전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런 게 이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밤 사이에는 자택에서 그렇습니다. 전화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실이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고 지시를 내렸고 오늘 새벽 6시부터 다시 보고를 받았다. 또 어느 정도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자고 해서 회의 개최를 지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전에 열렸죠, 회의가? 네, 오늘 9시 30분에 광화문 청사에서 열려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조속한 복구 문제나 아니면은 대피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전혀 이제 인명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잘해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사저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이제 직접 그 지난 밤에 참석을 못한 거를 두고 이 야당에서는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뭐 야당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당권 주자죠. 이제 강우시공 같은 경우는 1분 1초를 다투는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재난의 총 책임자이자 관리자여야 할 대통령이 비가 와서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원래 이제 청와대의 집무실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비상 상황에서도 뭐 벙커 가동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재난본부 소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훨씬 용이했을 텐데 청와대 내에서 보통 다 움직이게 되죠. 가능하니까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다 갖춰져 네.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지난 밤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출근을 했다가 밤 9시 30분에서 이제 10시 사이에 다시 서울시청으로 출근했거든요.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되는 효과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하는 게 뭐 이게 폭우 상황이면은 그나마 전화라도 돼서 다행인데 더 심각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이걸 작동시킬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걱정들이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또 현재까지는 사저에서 출퇴근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 이런 또 문제들이 체크가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다시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현장을 찾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찾지 않은 이유가 이게 서초동 자택 주변 도로 침수 탓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현장 대처가 우선이었다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 대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뭐 의전이나 여러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걸 염려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중요한 건 뭐 이 장소보다도 이 정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의 그런 설명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밤부터 이제 계속해서 오늘 아침까지 어젯밤에 네. 저희 아파트 위에 아파트에 산사태가 나서 산 꼭대기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백실동 주민들이 사당동인데요. 동작 중학교로 대피를 했어요. 자정 무렵에. 근데 이제 그 늦은 시간인데 한 10시 전후 뭐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하철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제 성동구청장
네? 사과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네. 뭐 그런 행보라든지 뭐 성동구청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도 어젯밤부터 이제 물이 넘치려고 하는 하천 지역을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현장을 점검하고 지시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지금 이제 재난에 대응해야 또 행안부 장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장들도 있는데 박 기자님 지금 성동구청장 얘기를 잠깐 해서 네.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어디 구청장은 SNS를 하고 어디 구청장은 현장을 뛰었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그러니까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지역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네.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배고파서 직원들과 함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다.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이다. 이런 글과 함께 네.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습니다. 음식 사진하고 뭐 자신이 이 음식을 먹는 사진 이런 걸 올렸는데 바로 비판 댓글이 달렸어요. 뭐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고 인명피해도 났던 그런 시간인데 밥이 넘어가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진이 삭제가 됐고 오늘 새벽에 도로 땅 꺼짐 현장 방문 사진이 대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누리꾼들이 이 SNS에 찾아가서 좀 비판 댓글을 계속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전 먹는 사진 밑에 이제 지워지기 전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거기서 이제 댓글을 다는 시민들하고 또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댓글을 두고 공방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더 논란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팩트가 중요하다. 박광수 구청장이 이렇게 시민에게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 김치찌개와 전을 한 10,000원짜리 정도 김치찌개와 전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댓글을 달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그 댓글을 작성한 한 시민한테는 문재인을 존경하시는군요. 라는 댓글을 달아서 자신을 향한 비판의 의견을 내는 게 정치 성향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풍기는 바람에 더 논란이 좀 커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난 앞에 이런 이제 어떤 정치 성향으로 가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자 대통령은 뭐 했나? 또 뭐 총리는 뭐 했나, 장관 뭐 했나 이런 얘기하고 지자체장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비교당하고. 자, 오세훈 시장도 뭐 늦게는 현장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또 공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비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보면은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에 담당하는 전담하는 안전총괄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총괄실이 있으면 실장과 국장이 있는데 사실은 실무 책임지는 그 자리죠. 실장과 국장이 다 공석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인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재현 전 안전총괄실장은 행정 2부시장은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고 백일원 안전총괄관도 이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전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부시장 임명과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 서울시 고위 간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될 예정이라서 19일자로 서울시의 상급 이상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뭐 그때까지는 공석인 거예요, 사실상. 네네, 비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난해 발생했던 제설 대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1월 6일 서울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설로 당일 퇴근길과 뭐 다음 날 출근길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 시장 권한대행 체제였던 데다가 폭설 당일 제설 작업 실무를 총괄하는 도로관리과장 또 안전총괄관 전보 인사가 발표가 되면서 좀 이 업무 인수인계에 쫓겨서 정작 중요한 폭설 대응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 집중호우라는 게 계속 예고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인사를 조금 미루든가 아니면은 이 집중호우가 올 때까지는 어떤 담당자를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지난 폭설 때문에 차가 뭐 미끄러워서 못 가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차들을 다 버리고 가는 바람에 다음 날 출근 때 또 길이 막혔거든요. 지난밤도 똑같더라고요. 지난밤에 차들을 침수 때문에 놓고 간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출근길을 버려진 차들이 또 막고 있었던 상황에 출근길 또한 또 더 복잡해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는 결국 이런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 수방과 치수, 그러니까 네. 물을 다스리는데 그렇죠. 쓰는 예산이 꽤 줄었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언론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2022년 서울시의 그 예산서를 보면 네. 올해 이제 수방 및 수해 방지죠. 수해 방지 및 치수 분야에서 예산 배정된 게 이제 4,202억 원 정도인데 2021년에는 5,099억 원이었기 때문에 네. 896억 원, 무려 17.6%나 이제 줄어든 규모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거는 그만큼의 이제 이 잘못된 신호를 현장에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치수나 이제 하천 관리 분야 그리고 하수 시설 관리 분야 이런 부분에서 각각 한 400억 원 정도씩이 이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그만큼 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시설이나 설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자연재해냐 또 인재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이 예방과 대비 차원에서 따져볼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당장 이번 비에 피해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오늘 이후의 대비는 좀 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 광역, 기초 모두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넘긴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이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퇴근길부터 오늘 출근길까지 밤사이 내린 폭우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도 지하철 9호선은 부분 통제 중에 있습니다. 9호선 노들역과 사평역 사이 양방면 운행이 중단됐고요. 이 구간을 제외한 양쪽으로는 일반 열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통제 구간입니다. 노들길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사이 양방면이 통제고요. 오늘 새벽부터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면이 역시 막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통제는 풀렸고요. 성수분기점에서 군자교 일부 구간은 계속 막혀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는 마장램프부터 성동분기점 구간 막혀 있고 계속해서 잠수교 양방면과 현충원 근처인 동작 지하차도도 막혀 있습니다. 또 철산대교 하부도로 그리고 한강 육관문들도 여전히 전면 통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 나들목 인근에서 산사태가 벌어지면서 용인 방면입니다. 헌능에서 서판교 나들목까지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으로도 사고 소식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 3, 4, 5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처리 작업이 늦어지면서 남사 진위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7km 구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다부터널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뉴스들을 쭉 보다가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오늘 원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정책이 발표 예정이었다. 네. 근데 집중호우 때문에 일단은 연기한다. 취소한다. 네. 그래서 비가 오니까 주택 정책 발표를 미루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부가.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네, 오늘 전국회가 열려가지고요. 비대위 전환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확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ARS 투표가 있었어요. 전국위가 오전에 했군요. 진행을 했는데요. 위원 정수 707명 가운데 5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의결 정족수 과반이 넘는 457명이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반대는 52표였는데 비대면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해서 비대위 전환이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제 치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이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오후 2시에 또 이제 화상으로 열리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권성동 이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그걸 가지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전국에 열려요. 네. 거기서 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안에 속전속결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예정대로 이건 막 쭉쭉 가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주호영 비대위 네. 비대위원장이 오늘부로는 이제 확실하게 좀 지명이 돼서 임명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들을
지명하거나 이제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네. 그럼 이번 주에 비대위는 출범하겠네요.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12일쯤이면은 비대위원 구성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네네.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그 전망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나오는 얘기들 종합해 보면 아마 조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회 대체적인 구성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네.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서 속도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충돌하는 속도를 이제 죽이지 않을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아마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전에도 전국위에서 가결이 되면 곧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리고 이제 국배하세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모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청년들의 모임 쪽에서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 어떤 갈등 상황이 급하게 금방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가처분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자제를 당부하기도 하고요. 성공후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뭐 이준석 대표 측이라고 좀 알려졌던 정미경 최고위원 등 사퇴하면서 이제는 멈춰야 할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지만 격돌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어제 이제 일제히 사퇴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정미경 이제는 전 최고위원인데 네.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멈춰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네네. 경우도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었던 소위 이제 친 이준석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한기호 사무총장도 이제 사퇴를 했고요. 물론 이 분들이 비대위가 성립이 되면 자동으로 사임을 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에 사임을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메시지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설득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가처분 신청 여부를 좀 지켜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예정된 바로는 오는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죠. 13일로.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 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건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한 원인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당내 분란과 전 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좀 지지율 폭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 성향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힘을 빼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전부 다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선대본 조직본부장으로 여론조사 분석 대응 전략 업무를 맡았는데 뭐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적폐청산 얘기 이게 뭐냐면 역대 정권은 정부 출범 초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이 부분을 단죄하면서 적폐청산 이름으로 사법 처리했는데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적폐에 처리할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에 대한 좀 강한 뭐 사정정국이나 아니면 적폐청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부분이 오히려 지지자들 실망시킨 부분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의 분석 내용을 보면 이게 진심이라면 정말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철규 의원은
지금보다 더 지금의 방향성을 강화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사정 정국을 더 이제 강하게 해야 지지층들이 만족해서 이제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고, 초기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가져왔던 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여론조사 지표를 그대로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태도의 강화 버전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20%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는 한두 개 여론조사가 아니고 거의 모든 주요 정기적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라서, 네. 뭐 리얼미터, 뭐 KSY, 갤러, MBS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야 정부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어떤 조언이 가능할 텐데, 이철규 의원이 조금 더 냉정하게 상황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첫 도스태핑에서 국민 뜻, 국민 관점 이걸 강조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을 못 믿으면 국민 뜻과 국민 관점을 그럼 어떻게 이제 포착할 것인지 그런 대목들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네. 분리하면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이 문제라고 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다 때는 비슷하게 그럴 나옵니다. 수 있는데 네. 지금 또 지지율 때문에 고심은 되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어제 박순애 부총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결국 사퇴했죠? 네. 임명 35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35일입니까? 그렇습니다. 34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35일이 됐을 때 이제 임명 재가가 떨어진 거고요. 네네.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 거는 34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되겠는데, 윤 정부 장관 첫 사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낙마하게 된 건 5번째가 되는데, 네. 특히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렇게 되면서 3번째 후보자가 지명이 돼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제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하자 많이 부족했다. 학자 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라고 기자회견장을 떠났는데, 어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은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 끝까지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육부 차관이 얘기한 거 들어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 정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연말까지 뭐 검토되거나 이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폐기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외고는 폐지, 자사고는 유지.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다시 공석이 됐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또 당헌 개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사면위원회가 열리죠? 오후에. 그렇습니다. 네. 이 사면에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건지 이것도 지켜보고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김미경님. 자, 폭우 피해 소식이 많은 오늘이지만 수능이 100일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들 힘내세요. 이승열의 나라 신청합니다. 자, 그래요. 김미경님,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9730으로 이 휴대폰 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려야 되고요.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갈 길은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점 메뉴에서 모듬 김밥이라든지 모듬회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듬이라는 말이 붙은 음식은 보통 여러 종류의 내용물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듬이란 말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먼저 모음과 모듬 그리고 모둠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모음은 동사 모으다의 명사형이고요. 모음을 쓰는 모듬은 모임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우를 쓰는 모둠은 초중등 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학생들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을 말하지만 이 모둠이란 표현이 들어간 복합형은 굳어진 대로 모둠밥, 모둠 냄비, 모둠발 등과 같이 두 번째 음절에 모음 우를 쓰는 모둠이 들어있는 것을 표준어로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모둠이 들어가는 표현에서 모둠밥은 여러 사람이 모두 먹기 위해서 함께 담은 밥을 뜻하고요. 모둠 냄비는 국물을 많이 넣은 냄비에 해산물이나 야채 같은 것을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일본식 요리를 말하지요. 그리고 모둠발은 가지런히 같은 자리에 모아 붙인 두 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내용물을 그릇 하나에 모아서 내놓는 음식이라면 모둠 김밥이나 모둠회 등과 같이 두 번째 음절의 모음으로 우를 쓰는 모둠이 적절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과 경기 중북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과 노원, 중랑, 경기 고양과 김포, 양주 등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 오는 지역은 점차 더 확대되면서 오늘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에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밤이 될수록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린 비만큼 더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이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이 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50에서 최고 150mm,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서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홍수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저지대 침수, 하천과 저수범람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아침 11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내용을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9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침수로 서울시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120명이 대피하는 등 수도권에서만 3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경기도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관계부처와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어제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남부지방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부지방에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댐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 휴가철 이동 접촉 증가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자 비율은 5%를 넘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갈지, 이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윤기한 수도권 기상청 예보과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다 오늘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가 쏟아진 겁니까? 지금 수도권을 어제부터 내린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 신대방동에 433mm 정도가 12시 현재까지 어제부터 해서 내리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이 광명이든 서초든 이런 쪽이 한 300mm, 한 380mm에서 400mm 사이. 그런데 이제 조금 떨어진 경기 북부 같은 데에서 보면은 경부 철원 같은 데나 동두천원 같은 데 보면은 한 100mm 정도밖에 안 내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은 수도권이라도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정도. 그리고 강북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한강 이북 쪽에서도 동대문 같은 데가 한 130mm 정도밖에 안 내렸었거든요. 어제 오늘 12시로 한다고 하면 같은 서울 안에서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3배 정도. 근데 이제 많이 온 곳은 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장마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폭염 지나고 이제 말복 가면 여름 가는구나. 근데 이렇게 폭우가 지금 쏟아지는 원인은 뭔가요? 지금 원래 이제 지금이 남쪽이 더운 것처럼 그리고 저번 주에도 서울이나 이쪽이 더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찬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위도 쪽에서 흘러가야 하는데 북위도 쪽에 북위도 쪽 흐름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동쪽 고위도 쪽에서 그 흐름을 막는 큰 기단이 하나 있으면서 시베리아 쪽에서 찬 쪽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습하고 더운 공기가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마철이나 볼 수 있는 비가 내렸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비가 오다가 지난 밤에 막 쏟아지고 보니까 기상예보 상으로는 계속 비가 온다고 돼 있어서 이 비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수도권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제 어제 워낙 비가 많이 왔고 체감적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비가 더 오느냐가 이제 관심사일 텐데 네네. 어제가 특별하게 강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비가 오고 있고 경기 북부에도 비가 오고 있는데 약한 소나기 정도 오는 비, 강한 소나기, 중간 소나기 정도 오는 비에서 시간당 한 20mm에서 30mm 정도 내리고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오늘 요 구름대가 경기 북부에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가 밤에 서울을 거쳐서 경기 남부로 내려와서 경기 남부에 내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은 조금 길어도 어제와 같이 길어더라도 어제처럼 좀 어제는 시간당 100mm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결이 다르다. 네네. 강하긴 강한데 어제와 같이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더 약한 비가 내리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내일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비가 그쳤다가 모레 11일 날에 다시 낮에 비가 한 번 더 올 것으로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비가 한 번 더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처럼 이례적인 폭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부지방 날씨 보니까요. 무더위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 그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 뭡니까? 남부 쪽은 비가 내려갈 걱정은 없습니까? 남부 쪽은 내일 내려갑니다. 오늘 밤에 이제 내일까지 내렸던 중부지방에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남쪽으로 이 구름대가 내려가면서 남부 지방에도 비가 오면서 남부 지방에 있던 비가 모레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남부 지방에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어제 온 것이 이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건 쉽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이제 그런 비보다는 다소 많은 비 정도,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비 정도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기한 수도권 기상청 예보과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상임 전국위를 열었고요.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의결을 했었죠.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비상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까? 이 불확실해 보이는데요. 자, 삼선 중진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을 연결해서 지금 여당 관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그럼 이제 곧 비대위로 전환되는 당내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권 초기에 우리 여당이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송구한데,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2016년, 2017년 우리가 탄핵당했을 때 우리 당이 이 바닥에 내려갔던 그 시점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당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네.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은 당은 변화가 없었던 것이 이 초기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건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묵은 그런 과제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골마있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해결해야 한다. 예. 자, 국민의힘 비대위 당내 갈등뿐 아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인적 구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좀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 인적 구성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내 분란의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야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묵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정도의
혁신적인 마인드, 개혁적인 마인드하고 그런 역량, 경륜이 있는 분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보면은 비대위원장만 혼자서 속된 말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네네. 하고 비대위원은 누군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뭐 관상용 화초처럼 그렇게 덜러리 채워놓고 혼자서 뭐 다 하는 그런 비대위가 많았는데 네네. 이번 비대위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색 맞추기용 비대위 구성은 절대 안 되고 당 내에서도 또 역량 있는 중진들이 많이 비대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솜씨 있게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비대위원까지 진정한 혁신파여야 한다. 자, 그런데 예. 관련 보도에 보면요. 오늘 중 비대위원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다. 확정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흐름에 좀 걸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할 수 있다면은 외부에서 좀 그 신망 있는 분, 네. 좀 개혁적인 분을 모셔왔었으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당 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세운다면은 그 중에는 우리 그 조희영 전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 화합형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당직을 오선하면서 다양한 당직을 경험하면서 당의 어려운 그 시기에 그런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참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당내에서 세운다면은 조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 그중 나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좋았겠지만 하는 단선 다셨고요. 예. 자, 비대위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금 당원 당규가 바뀌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예. 좀 아까 말씀하신 혁신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 권 의원이 직무대행뿐 아니고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처럼 그 본인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데 원내대표까지 새로 선출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예. 하지만 아까 확 바꿔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의 충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제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타 방송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언급을 했더니 바로 문자가 날아왔더래요. 오늘 바로 이제 가처분 신청한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좀 전에 제가 답변 가운데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걸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새로 당대표,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그 이준석 대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가처분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가처분이 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안 소송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뭘 무효로 해달라, 뭘 취소해달라 이런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가처분이 가능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본안 소송 대상이 뭔지가 불분명해요. 이 대표 측에서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그 본안 소송 쟁점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비대위 출범하면서 자기가 자동 해임되는 걸로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걸로 몰아가는 그걸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그걸 막으려고 비대위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당대표도 자동적으로 해임된다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당 입장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 같은 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본안 소송 또 그에 덧붙여서 먼저 제기되는 가처분 그 신청이 쉽지가 않고 또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제가 볼 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인용될 경우에 대한 이제 사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성립 자체가 쉽지 않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 의원님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갈 것인지 갈라설 것인지 하는 그 원초적인 그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갈라선다고 하면은 이미 남이고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이 대표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같이 갈 생각이라면은 거기서부터는 해법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송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당이 크게 상처를 입는 거고 지면은 본인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상처 입는 사람이 이렇게 쪽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푸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 비대위가 이 출범하면은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대위도 그 문제에서 중재 역할 또 통합 역할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푸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 억울하거나 또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대표는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더 완숙하는 계기. 그동안에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전국 교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스로 그런 부분을 성찰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더 나은 정치로 그 성장해가는 계기로 삼는 거. 그게 이 대표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우리 또 국정 성공을 위해서나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는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출구 전략을 주지 않고 너무 이 압박 일변도로 벼랑 끝으로 먼 것 아니냐. 그럼 이준석 대표가 뭐 무슨 윤리위에서 징계를 당할 때부터 어떤 해법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앞으로 대화 지금 말씀하셨던 소통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비대위하고? 그 지적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지만은 그거는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하는 쪽에서 먼저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 대표를 몰아내려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윤리위 저는 그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윤리위 징계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는 듯한 그런 중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그 6개월 직무 정지 기간도 다 가기도 전에 아예 이 대표 대표지위에서 해임시키려고 지금 그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는 자기 방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지나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징계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보고 그래서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은 빨리 복귀시켜야 되죠. 그 징계 취소하고 복귀시켜야 되고 혐의가 입증돼가지고 기소가 되면은 그때는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1월 초까지 그 비대위를 운영하다가 1월 9일 징계가 끝나면은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당이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도 안 하면서 개별적으로 그냥 자동 해임된다고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모두 자제해야 한다. 자, 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게 몰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휴가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요즘 지지율 때문에 좀 고심이 많을 텐데요. 국민 뜻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겠다. 메시지는 이랬는데 지금 지난 밤 사이에 폭우 사태에서 또 이제 자택에서 이 통화로 주로 지시를 했던 이런 정황에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 이제 관저가 완공이 안 돼가지고 사제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재난 대비 체계는 전국적으로 지금 매뉴얼이 상당히 완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재난 안내 문자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그 체계가 움직이고, 지시가 없으면은 안 움직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 지역에 대통령 사저 주변이 또 이례적으로 침수가 많이 없었던 됐더라고요. 그런 이 폭우, 집중 폭우가 내린 바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빨리 좀 정상 체제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특히 뒷이야기들을 아주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과 함께 휴가 다녀오신 최 기자님. 방송분들 함께했습니다. 그랬죠. 자, 밤사이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80년 만에 큰 비가 내렸다. 오늘도 비 예보가 있고 이제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분 비 피해 어떻게 박 기자님 특별히 없었어요? 네, 저는 다행히 어제 당직이라서 회사를 가는데 때마침 그때도 좀 적게 오고 또 퇴근할 때도 좀 적게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았습니다. 움직일 땐 적게 오고 쏟아질 땐 회사에 있고. 네, 그리고 또 집에 있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요. 동네는 어떻게 비는 많이 안 왔어요? 네, 저희 집은 그래도 조금 고지대여가지고 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최 기자님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슷한 동네 사는데요. 아, 그래요? 동네 이웃 주민이에요? 네, 다행히 이제 여기 강 건너 거기라서 네. 그쪽은 많이 피해가 없는데 지금 국회나 이런 쪽도 저 아까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여기도 오늘 내일 계속 걱정이긴 합니다. 네, 뭐 지난 밤만큼 이례적인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까 기상청 예보과장이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이미 젖어 있는데 계속 비가 오면 이제 산사태 이런 게 우려되니까 네.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문화일보가 서울시 중대재해총괄실국장 공석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거는 최 기자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의 중대재해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그 안전총괄실이 이제 인사철 맞아가지고 근데 공석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마침 이런 와중에 이런 지금 집중호우 네, 거의 엄청난 피해가 입혔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해서 특히 서울에 네,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좀 의식을 그런 걸 담은 기사인데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비의 양이면은 뭐 자리에 있든 없든 굉장히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 정도의 하루에 많이 쏟아져 내린 비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어디까지가 인재의 이제 요소 영향이 있는 건지는 앞으로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사저에 있잖아요. 서초. 네네. 지금 인근이 침수돼가지고 결국 못 나와서 전화로 지시해서 뭐 대통령실에. 어제는 그렇게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오늘 얘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뭐 곧 상황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거든요. 있고 현장 전문가들에게 좀 오히려 이 역량을 밀어주고 대통령이 가면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안 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이 사저에 갇혔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갇힌 건 아니다.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즉 현장 전문가한테 맡기기 위해서 그냥 이제 나서지 않았고 또 주민 불편도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안 나서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 문제 가지고 여권 관계자랑 또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메시지 자체가 이제 새벽에 기사들 보면 대통령이 이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대통령이 못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요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서울시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들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방금 최영찬 기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재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공석으로 남겼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가 올해 수방치수 예산을 작년보다 좀 줄였다. 이건 세계일보 기사더라고요. 뭐 다른 데도 기사가 있었는데 한 1,000억 원 가까이 삭감했다. 이런 내용 두 가지 포인트의 지적이 있는데 요거를 예전에 이제 오세훈 캠프 때부터 있었던 국민의힘 사람이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 캠프 때부터 있었다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내더라고요. 예전에 그 2011년 기사인데 그때 박원순 전 시장이 딱 취임을 하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던 기사인데 100mm 견디는 호우 대책을 오세훈 시장이 내놨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이거를 백지화시켰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이게 2011년 기사인데 이런 기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서로 조금 전 시장을 탓하는 뭐 그런 그림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런데 뭐 누가 하든 문제는 이런 예산 재난에 대해서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전임자가 못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임기를 1년 작년에 하고 다시 하는 거라서 뭐 더 이상 뭐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는 없는 구조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서울시장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보선으로 시장이 됐고 1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본인입니다.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어제 사퇴, 이른바 만 5세 입학 정책에 논란이 컸습니다. 자, 35일 만에 35초 사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는데 박 기자님이 사퇴 과정 어땠습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 경질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얘기죠. 경질이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반박하기 어려운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박 부총리, 박 장관이, 박순애 장관이 임명된 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여일밖에 한 달여밖에 안 된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만둘 어떤 요소는 추가적인 거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즉 그 만 5세로 좀 당기는 학제 개편안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고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 장관 스스로도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떠안고 물러난 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지점을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박순애 장관 한 명이 물러난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권 전체적으로 지금 인사 문제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책임 안 지냐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 화살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소위 그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자리까지 내놔라 이런 식의 압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통칭해가지고 아무래도 박순애 장관이 물러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국민의힘 이 관계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이 이 모든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한 명 내주는 그런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들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렇게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뭐 박순애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니고 또 교육부에서 박순애 장관이 자진 사퇴한다 이렇게 밝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어제 오후 5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해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박순애 장관이 밝혔는데 그 이전에 박순애 장관이 정리될 거다라는 류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들의 대부분의 인용을 보면은 여권 관계자, 뭐 여권 핵심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정도로 가릴 때는 대통령실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당 내에서 아주 고위 관계자들을 가릴 때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여당 내에서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 내지는 이런 이 측근들이 이 자신들에게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박순애 장관을 좀 먼저 이 기사 흘리기로 좀 내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도 그림이 좀 비슷해요. 그때도 정호영 후보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적 완고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위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나갈 걸로 관측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나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됐잖아요.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후에 인적쇄신은 어떻게 될지 박순애 장관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총장도 현재 공석이죠. 비어있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슈를 다뤄봅니다. 국민의힘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었고요. 비대위 출범이 최종 확정됩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이 추인되면 사실상 공식 전환하게 되는 건데요.
뭐 별다른 뭐 무리수나 변수 없겠습니까? 네, 오늘 다 지금 정리될까요?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또 상당히 진행이 됐죠.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1단계가 오늘 했어야 되는 1단계가 당원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즉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원을 바꾸는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으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국위원회 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종료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요게 오늘 BPA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여권 관계자가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필 오늘 이 비대위를 추진하는 이런 일정을 했어야 됐나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사저에 뭐 있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갇혀 있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논란이 나오면서 그거랑 더불어서 한번 미뤘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민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의원들이 뭐 현장에 다 가고 이 전국위원회 여는 거 좀 나중으로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좀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은 이준석 대표는 하는 물음표예요. 근데 박 기자님이 이준석 대표하고 뭔가 좀 원격 통신을 나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크게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가처분 신청한다. 네, 가처분 신청도 하고 13일에 기자회견도 할 걸로 한다. 그렇게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예측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랑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닌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3일 기자회견이 통상적으로 정치 쪽에서의 문법으로는 잘 안 하는 요일이에요. 토요일에. 13일 토요일에 하면은 아주 뭐 지금 옛날 시각이긴 하지만 신문이 일단 일요일에 안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휴일에는 사람들이 기사 소비량이 좀 적어지거든요. 덜 좀 쉬면서 기사는 좀 덜 읽게 되는 거죠. 네. 왜 토요일에 했을까? 이거를 주변 측근들하고 다 물어봤는데 뚜렷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왜 13일에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네. 그냥 이모티콘만 보내더라고요. 예, 이모티콘. 라이언이 어깨를 두드리는 이렇게 어깨가 좀 힘들 때 어깨 이렇게 펴는 뭐 그런 안마기. 움직임 있잖아요. 네, 그것만 와가지고 아마 이제 답변을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아마 일단은 측근들이 하는 얘기는 아주 빠르게 하면은 가처분 신청을 오늘 할 수도 있고 이제 분위기 봐서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가처분 신청 준비는 다 됐다라는 걸로 네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13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론을 좀 살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좀 정례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보고 토요일에 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이슈를 좀 토요일에 준비를 하겠지 않느냐 이런 정도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마기로 어깨를 두드리는 이모티콘이 왔다. 네, 체리는 아니었고. 체리 엄지척은 아니고 네. 힘들어서요 이런 뜻인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지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토요일에 뭐 하면 이제 저 신문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방송 같은 데서 이제 일요일 월요일까지 시끌시끌할 텐데 네. 월요일이 또 마침 휴일이죠. 8.15 그렇죠. 광복절. 대체 8.15 광복절인가요? 8.15 광복절 휴무 본일이 월요일이고. 정무적으로 본인이 좀 그런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광복절엔 아무래도 뭘 하더라도 광복절 경축사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밀릴 수 있고 일요일에 하자니 어차피 연휴라서 더 소비가 안 되고 그럼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왠지 사람 많은 한복판에서 하지 않을까. 더 막 관중들을 모아놓고. 광장 같은.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뉴미디어 시대 이런 신문 문법이거든요. 사실 일요일에 하는 거는 월요일자부터 우리가 한번 도배를 해보겠다라는 의도인데 그런 걸 굉장히 파격적으로 깨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도 최 기자님 분석이 맞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 한다고 하면 장점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많이 몰려있다.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자, 오늘 비대위가 공식 출범되고 나면 자, 박 기자님,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대혼돈 좀 정리가 됩니까? 더 큰 혼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대위의 권한이 강하길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당권 주자라든가 다르게 이제 권력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대위는 비교적 짧고 관리형으로 넘어가길 원하겠죠. 네. 첫 번째 이 관문부터가 일단 힘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 임명을 두고도 역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가 멈추지 않고 외곽에서 공격을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복합적인 상황이 되는 데다가 당 내부로 보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향후에 임명이 돼가지고 혁신형 비대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혁신위원회하고 또 이름부터가 겹칩니다. 혁신위원회는 최재형 위원장의 혁신위가 있죠. 네, 지금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와 또 이게 겹칠 수가 있고 또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출범시켰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갈등 저기서도 갈등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고 이것들이 잠재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게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출범을 시키지만 사실 굉장히 큰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비대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정당성이 없고 구심점이 없어서 갈등은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대혼란이 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눌 얘기가 참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 뭐 또 이 말의 논란 등등이 있지만 최근엔 노룩 악수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자, 오늘 아침에 후보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박영진 후보님은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또 악수를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영상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미처 손도 닦지 않으신 이재명 후보님께 손을 내밀었고 제가 얼른 악수를 이재명 후보님이 아이고 미안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주먹 악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제가 다른 거 뭐 집중을 하느라고 보느라고 제가 충분히 예를 못 갖췄는데 미안합니다. 별 말씀. 네, 이게 아재들의 화장실 유머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그동안은 좀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뭐 이른바 논란이 됐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좀 변화하기로 한 겁니까? 뭐 변하기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여유가 묻어났죠. 워낙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굳이 거칠게 하지 않아도 이제 다 내가 아우르고 품어야 할 우리 당원 의원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승부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게 당 내부 좀 지배적인 분위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좀 이번 토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 토론 참 좀 전 오늘 상대적으로 재밌게 들었어요. 이전 토론에 비해서. 네네. 이게 TV보다 라디오에서 하는 게 좀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오손도손하면서 공감도 표하다가 각이 설 때는 딱 쟁점도 하면서 사회자는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어쨌든 재미있어서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한번 여기 시사본부에서 해보면 어떨까. 빨리 좀 제안을 하세요. 저희는 대환영이지 뭐.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불사조 기자단 때 두 분 기자들을 패널로 해서 세 분 후보 최고위원들 다 오시라 그래요. 저희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영찬 기자가 성사시킬 날을 기다리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또 하나 지금 토론회에서 8.15 특사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화제인데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육성으로 듣고 오죠. 8.15 타면 때문에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사와 관련해서. 우리 박 후보님 의견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제 주도권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제 답입니다.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안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이재용 그 총수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기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뭐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하겠지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입장이 계속 바뀌셨다고 제가 대선 때도 뭐라고 막 한바탕 제가 비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시네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많이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죠.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됩니까?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죠. 네, 자 지금 이제 특사 문제인데 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좀 이재명 후보답지 않게 말을 돌리는 느낌이에요. 박영진 후보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좀 어떤 대목에 집중해야 될까요?
일단 입장이 바뀐 게 맞고요. 바뀐 게 맞다. 이거를 이제 좀 부각해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온라인 기사를 먼저 썼더니 바로 연락이 와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톤다운 좀 해달라. 톤다운 해달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 재벌 특사 반대였다가 입장이 바뀌었다. 근데 어쨌든 이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 팩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좋게 포장을 해보자면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생각이 유연해진 것이다. 그게 바로 실용주의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겠고. 근데 반면 박용진 의원은 초선 때부터 이 재벌 저격수 이걸로 이제 이름을 날렸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 쟁점 중 하나로 이게 부각이 될지 좀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저는 박용진 후보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건 본인에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왜냐면요. 지금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성이 강한 분이 아닌 일반 국민에 가까운 외연 확장 중도. 생각보다 중도예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말처럼 국민 여론이 좀 사면에 대한 찬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러면 중도층도 좀 상대적으로 찬성이 높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러면은 박용진 후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중도층을 잡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왼쪽에 가 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박용진 후보의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줄어들고 있다. 파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래도 본인은 또 강할 때는 강한 진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재벌 개혁, 유치원 3법 요 두 개를 주로 강조를 해왔거든요. 지켜보도록 하죠. 박 기자님. 오늘 오후에 이게 사면위원회 열리잖아요. 지금 8.15 특사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까 거론된 인물은 많은데 박 기자님 촉으로 누가 사면되고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건 정말 완전 촉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재를 해도 이게 정말 주변 사람들의 그냥 의견들만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표현들이 반복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관측하는 얘기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하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한쪽만 해주기에는 좀 여론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이다. 묶음으로 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그냥 구도상요. 왜냐하면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사들 모두 MB계 인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즉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해준다라는 건 또 여론의 일부 반발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완제를 좀 같이 작동을 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내지는 어떤 야권의 인사를 좀 같이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MB 특사 가능성 높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야권에 좀 균형을 맞추는 인사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곧 나올 이제 얘기니까요. 자, 이 끝으로 짧은데 시간이 최 기자님께 요거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뭐 이재명 방탄용 이렇게 불리는 이른바 당헌 80조 개정 의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이건데 그걸 바꾸자는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는 분위기예요. 바꾸는 가는 분위기다. 정작 그 고위 관계자들은 좀 난색을 표한 게 이게 지금 박용진 후보는 사당화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별로 얘기하진 않고 지지자들이 냈고 강훈식 의원은 조금 타이밍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정치 탄압에 대비해서 필요는 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든 안 하든 이 문제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당원, 당규, 뭐 강령 다 바꾸는 손 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니까 그럼 한번 이번에 바꾸자라는 게 제 중지를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좀 바뀌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지금 이게 갑자기 당원 게시판 청원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엮이면서 오히려 지금 난처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꼭 이재명 후보를 방탄을 하기 위한 당대표 됐을 때 방탄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까 봐 전혀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검찰이 그 전 정권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10여 명의 전직 장관이나 뭐 의원들 지금 기소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소가 돼 있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러면은 정부 여당이나 수사 당국에 완전 우리 당의 운명을 맡기는 거냐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말들이 나와서 이거는 확실히 매듭 짓고 가자 뭐 이런 당내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나눌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보죠. 자,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IT본부,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이슈예요. 네. 저는 보니까 9.11 테러. 네. 이게 충격적으로 2001년도 사건인데 그렇죠. 미국이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미국의 한 음모론자가 네. 5,600억 원을 벌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좀 이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네. 혹시나 이게 누군가가 또 이 사람을 보고 벤치마킹을 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지식과 또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는 음모론이 워낙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음모론자인 알렉산더 에머릭 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사람이 좀 지금 나이가 있는데 그 전부터 좀 경력이 화려합니다. 이제 일단 90년대에 본인이 이제 라디오 DJ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라디오가 뭐 이런 공중파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이 어떤 라디오 콘텐츠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할 때부터 각종 음모론이 시작이 됩니다. 뭐 그래서 처음 그 90년대부터 뭐 이제 뭐 텍사스에 있는 뭐 브런치 다바비안 건물 포위 공격, 뭐 오클라호마 시티의 뭐 빌딩의 폭파에 대한 음모론, 뭐 다양한 음모론을 내세우기 시작을 하고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음모론을 네. 오랜 기간 제기해 왔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9년도 직전에 이제 너무 거칠어서 지역 라디오 방송에 해고가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예 본인이 인포워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 사이트, 이제 온라인 뭐 매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사이트를 99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각종 온라인 라디오 뭐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미디어나 방송을 막 내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1 테러가 딱 일어나니까 9.11 테러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가 비극의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내부자 범행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마라톤 폭탄 테러도 FBI가 벌인 짓이다. 아니면 뭐 2011년에 애리조나에 있던 하원의원 게비 기포드의 총격 사건도 정부의 뭐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극단적 음모론자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채널이 없어졌는데 한때 그 240만 명 이상의 구독자, 15억 뷰 이상의 뷰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최근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그 손해배상에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배상액에 대한 증언 및 증거로 인정되는 금액이 나온 건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인정된 금액이 대충 한 5,600억 정도의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디어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하는 물건, 뭐 서바이벌 게임 용품이나 뭐 다이어트 용품, 그러니까 뉴스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물건 팔아서 한 2,100억 이상 벌었고 또 이제 이 사이트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계속 매출을 내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사이트 자체가 최대한 3,500억 정도다. 그래서 합하면 한 5,600억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인정 금액으로 이번에 이제 추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종 음모론으로 9년간 음모론을 전파해온 미국의 라디오 진행자, 이게 뭐 인디아나 존스도 아니고 알렉스 존스, 나이도 있는 분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5,600억 정도의 수익을 음모론으로 올린 것으로 법정에서 인정이 됐다. 그렇죠. 추산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야, 미디어를 굉장히 잘 갈아탄 것 같아요. 90년 시대에는 라디오밖에 없었지만 99년에 독립할 때는 인터넷이 열린 시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뭐 인터넷 방송을 했을 거고 유튜브 시대까지 이어오면서 주구장창 음모론만 전파를 했는데 자, 우리로 치면은 이게 음모론 전파하다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채널이 없어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소송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네, 뭐 지금까지도 소송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어떤 보상적 손해에서 50억짜리 손해 또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하여튼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587억 정도에 지금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돼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소송이 이제 걸린 거예요. 뭐냐면 10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샌디훅 총기 난사 이제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2년 12월에 코티네티컷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 20살 총격범이 난입해서 어린아이 20명, 교직원 6명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총기 난사 참사가 가짜라는 주장을 또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희생자들도 버젓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희생자들이 안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이제 뭐 그 이제 표현대로 미국의 좌파들 또 당시에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이 실제로 생존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총기 소유의 자유가 이제 헌법적 가치로 존중해야 된다는 견해가 강한 미국에서 주장이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총기 없애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살아 있는데 이렇게 뭐 조작했다.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바마 정권이 조작해냈다. 그렇죠. 이런. 야, 이게 말이죠.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그럼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기억이 돼요. 그렇죠. 이 이후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총기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야, 그런데 이것이 음모론이다. 이게 좀 황당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 살아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실제로 총기 난사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 생존자도 그렇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인 그 존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가족들한테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한테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택에 총격 피해라까지 이제 됐었던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사도 갔는데 이사 간 곳까지 또 주소를 공유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자 가족들이 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실제 이제 학부모들이 존스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아들의 명예가 실추됐다.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최소 1,500, 그러니까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1,947억 정도를 배상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존스의 변호인이 그 배상금을 $8,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로 제한해달라 이렇게 아하.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 사람이 지금 한 26억 정도 이상의 배상금을 물면 경제적으로 파산할 상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밝혀졌던 게 한 5천억 이상의 지금 재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1,947억 원을 배상하시오 그랬는데 우리는 10,000원밖에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어떤 금액 논란이 또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금 각종 플랫폼 기업들이 이 에머릭 존스 이 네. 게시물들을 다 삭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기 사건이 있고 몇 년 지나서요. 총기 사건이 2012년인데 2018년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니까 유튜브 뭐 앱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 이제 애플의 뭐 팟캐스트 이런 데에서 다 이 사람의 콘텐츠를 내리거나 유튜브를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 라디오 토크쇼를 들을 수 있는 별도 앱을 또 만들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별도 사이트에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돌아요. 사이트를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되려 인기가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수익이 떨어졌다라고 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심지어 이제 2018년에 하루에 본인이 $80만 정도를 벌고 있다라고 하는 휴대폰의 증거가 문자가 네. 좀 전송된 게 때부터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은 계속 내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감춰왔다 이거죠. 네.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개운하지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법원이 이제 지난 8월 4일에 이제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것인데요. 53억 배상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의 소송 금액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존스 입장에서는 이거 위대한 자신의 승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거 승리 선언하기를 아직 멀었고 더 줄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극우 매체가 2022년은 4월에 또 파산 신청까지 했어요. 파산 보호 신청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그 금액을 줄이고 또 그러면서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이런 좀 이른바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자, 이 가짜 뉴스의 위험성 이 사례 하나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우리나라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참 그래도 해외에서는 이렇게 뭐 수천억짜리 소송이라도 걸리는 상황인데 네네. 국내에서는 정말 실형 선고, 경제적 제재 너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국내 이른바 요즘에 뭐 사이버 레카, 그래서 온라인 이슈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 짜집기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 제재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실형 선고 조금 있다가 뭐 결국에는 대부분 벌금형 뭐 이런 식인데요. 미국과 다르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좀 개선이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그래요. 1,700억을 배상하라. 근데 이제 53억 배상. 네. 그래도 이제 이것은 누구의 승리냐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엄단하는 제도화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이요. 6967-0992-2712-9578-2004님입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